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좀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계속 갈팡질팡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를 포함해서 8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8월에 빅 이슈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있었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 할지도 궁금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고 8월의 마지막 이제 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통위,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아마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 2.5%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늘 그렇듯 추가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연고점 경신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매물벽이 두껍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꺾는 그런 하루도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은행 금통위 소식도 있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이슈도 있지만 정책, 수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좀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전략 있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또 다시 강조를 했죠. 코스피 5천의 의지 강력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의 결정,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해석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 예상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 어떻게 저희가 해석 좀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 바닥을 좀 치고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방향은 맞지만 그래도 올해 겨우 1%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아직도 0%대 전망이 대다수고요. 그러다 보면 이달에도 그 경기 여건 보고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에 대한 시각들도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좀 유지돼 왔고 9월에 인하를 한다는 측면에서 금통위가 대외 쪽에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한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연동해서 좀 1,400원 근처까지도 한번 올랐었죠. 그런 부담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측면 대외적으로 있었고 안에서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잡히고 있다고 하지만 5, 6월 달에 역시나 정권 교체기 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금리까지 낮추는데 신중성을 기하게 했다. 이런 측면의 금융 안정,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을 지원하는 쪽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이나 미국 통화 정책에 연계되어 있는 환율의 안정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게 이번 8월의 동결의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지적됐던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환율 안정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관건은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한 점은 10월입니다. 네네. 10월 기준금리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직 오늘 금통이 지금 결정만 나오고 안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의 성명서, 그 통방 문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구와 그다음에 11시에 이제 총재 기자회견 내용들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10월 인하를 위한 빌드업 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통화정책 쪽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 우리 올해 추경과 곧 이번 주 막판 내일쯤에 아마 내년 예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국회는 9월 2일 날 넘어가지만 예산들이 나오는데 그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메인 경기 부양을 위한 그 중심에 있긴 한데 한은도 금리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보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금통위원이 한 분 정도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여부를 타진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상으로도 지난
4명의 금통위원회에서 한 6명까지도 다음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 한 차례 인하를 할 수 있는 통화정책단에서도 지금 금리를 낮춰서 아직까지는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올해 1% 겨우 넘는 성장을 지원할 마지막 힘을 짜낼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아마 이채학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할 네. 텐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 계좌하고 1시간 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김민주 캐스터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5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장 초반보다는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에 엔비디아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2%가량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이 낙폭을 되돌리면서 지금 상승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19%가량 하이닉스 상승하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간 0.7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다시금 막막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자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조금 더 압박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방산주 쪽으로 다시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76%가량 상승하고 있고 현대로템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일제히 1%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주단 안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9%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자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HD 현대미포가 현대중공업 쪽으로 12월 달 중으로 흡수 합병이 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하락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요. 이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9.47%가량 오르고 있고요. 이 외에 조선주단에서는 오늘 쉬어가는데 한화오션이 1.62%가량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2%가량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 단 안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1.3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단 안에서 오늘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스퀘어가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SK스퀘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만약에 다시금 이 정책 모멘텀이 붙게 돼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SK스퀘어가 이 주주 가치 환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SK스퀘어 오늘 5%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보통주도 8%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주사단 그리고 증권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나쁘지 않은데요. KB금융지주가 0.55%가량 상승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0.46%가량 상승입니다. 삼성생명보험도 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도 2.31%가량 오르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현대차 1.59%가량 상승, 현대모비스도 2.31%가량 상승입니다. 기아가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랫폼주 단 안에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8%가량 하락, 카카오가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품주 단 안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이외에 오리온이라든지 그리고
그 삼양식품 그리고 이 라면 관련주들, 농심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K팝 데몬헌터스와 콜라보한 라면을 내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은 지수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면 HLB가 2.33%가량 오르고 있고요. LNC바이오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종목들은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 일단 알테오젠이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트론이 1.4%가량 하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1%대 하락입니다. ABL바이오도 1.5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ADC 관련주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2%가량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이지만 다른 종목들은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격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2.26%가량 하락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엇갈린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오테크니스 1.88%가량 하락, 원익 IPS도 0.73%가량 빠지지만 그래도 하나 마이크론이 5%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플러가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이 펜사인회가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고요. SM엔터테인먼트가 2%가량 하락, YG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반적으로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혼조세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서 지금 양전으로 성공을 했고요. 3,200선 재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0.29%가량 오르면서 3,19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8%가량 하락하면서 79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8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낙폭을 소폭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열어보시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으로 개인은 1,200억가량 팔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 외국인이 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500억가량 코스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은 일단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양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7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은 20억가량 소폭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의 엇갈린 수급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지수를 보셨겠지만 코스피는 3,200선의 근방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은 800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외국인은 좀 사들이고 800선 위로 올라오거나 코스피가 3,200선 근방에 오면 또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반대로 엇박자를 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싱크풀을 딱 보시면 장 초반과는 지금 또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싱크풀을 보고 있을 때 장 초반까지만 해도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또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증권주와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또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김밥, 음식료 관련된 업종도 지금 이 불을 뿜으면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음식료,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김밥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은 지금 주가가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멈출 줄을 모르고 있고요. 뭐 불닭볶음면 당연히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는 소스 회사를 인수했다 이러면서 이제는 소스만으로도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먹히는 그런 소스를 뭐 타바스코 소스처럼 이 삼양식품의 뭔가 소스가 왜 해외에서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 스푼 더 얹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김밥 관련해서도 계속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풀무원에서 만든 냉동김밥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여기에 농심도 지금 대세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대헌에 이 관련된 콜라보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발빠르게 지금 시장에 농심답지 않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자, 증권주가 지금 또 치고 올라오네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코스피 5천 나 포기하지 않았다. 강력한 의지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권주나 지주에서 최근에 많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물산이 잘 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잘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주회사격인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과 앞으로의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을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감이 되고 있고 HD 현대 이야기 나왔지만 조선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HD 현대그룹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D 현대 지주회사의 HD 현대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지주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함께 여러 가지로 받으면서 모처럼 만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지금 뭐 등락을 하루하루 다르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한동안 하나그룹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제 또 HD현대그룹이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합병하면서 이 마스가에 본격적으로 더 시너지를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업종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뭐 비만 치료제는 어제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조금 받고 있고 SOFC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어제 올라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문제는 엔터주인데 자, 엔터주가 오늘 좀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플러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중국에서 팬 미팅을 하면서 뭔가 공연을 살짝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한령 완전히 좀 해제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돌연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팬미팅이 연기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뉴스가 어제 장 마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관련된 엔터주들이 좋지가 않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엔터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이번 주에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상승 탄력은 이어가네요. 로봇주들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수급의 빈집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러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뭐 때마침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 쪽의 산업에 현대모비스도 조금 더 가담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현대모비스 대표가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현대차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내에서는 지금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복잡한 상황,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자, 뭐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의 숫자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가 나왔는데요. 수치를 좀 체크를 해보면 2분기 매출이 467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460억 달러보다 상회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05달러, 1달러 5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1달러 조금 넘는 1달러 1센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쨌든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최근에 나왔던 AI 거품론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떨어졌어요. 많이 하락을 하다가 3%대 정도로 하락을 만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3분기 매출도 전망치도 540억 달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높게 잡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4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413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뭐 이것을 조금 하회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늘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예상치보다 뭐 조금이라도 낮거나 성장성이 약간 둔화된다거나 이런 것만 보이면 바로 그냥 시장에서는 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2년 동안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이제는 조금씩 이 상승의 각도가 줄어들고 있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이 AI 관련해서 미국의 빅테크들,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이런 주체들이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에 그렇게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AI 관련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주가 좀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한 0.64%. 이걸 좀 딱 뛰어넘으면 좋은데 어쨌든 7만 원 선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장 초반에 한 10만 주 정도 매도세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6세대 제품이죠. HBM4 그쪽 이제 GPU 플랫폼 루빈에 탑재되는 그 HBM4 이쪽에 이제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나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만남이 또 잦아지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나올지 투자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뭐 상승권에 있다가 현재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도했다가 매수로 5거래 만에 전환됐다가 매수의 뭐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 외국인 수급에 따라 지금 좀 변동이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26만 원 선에서 있는 상황이고 4세대 HBM3E 그리고 향후 5세대 제품에 이어서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공급을 했잖아요. 올해 3월에. 그런데 이제 경쟁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그런 좀 리스크 압박은 좀 느껴지나 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일 텐데 TC본더 장비 이 경쟁이 또 한 번 치열해질 가능성 지금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한 1.3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 그래픽 저장장치 GPU 유통업체 하면 제이시언 시스템 생각나실 텐데 오늘 크게 밀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PCB, 인쇄 회로 기판 이쪽인데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죠. 6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일부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도 또 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엄경화 연구위원과 조선주 분석하면서 의심할 필요 없다.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 수주가 들어오면 또 조선주들의 상승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드렸는데 어제 뭐 확실히 조선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 조금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뭐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어제는 또 장 마감하자마자 HD 현대그룹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합병하겠다.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는 흡수합병 한 형식으로 합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막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증권사들이 이 HD 현대그룹의 이 중공업 관련해서 조선업 관련해서 리포트들을 쏟아냈는데요. 전부 다 너무나 좋은 평가들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전부 다 상향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방산기술 역량을 좀 집약할 수 있다. HD 현대중공업으로 일원화시켜서 마스가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방산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도크뿐만 아니라 HD 현대미포의 도크까지 총동원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MRO 사업이든 미국의 군함 수주든 이런 것들을 다 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배를 만드는 회사이고 미포조선은 또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MRO 사업을 군함이 크든 작든 많은 물량이 몰려올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또 뭐 세빙선이나 뭐 특수 목적선 이런 것들도 현대중공업이 잘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신기술이 뭔가 집약되고 R&D를 일원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결정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특수법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다변화를 할 수 있다. 미국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 조선 이 수주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HD 현대그룹의 이 조선업 너무 좋다. 이런 식의 평가로 목표 주가가 일제히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HD 현대그룹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방산 매출을 지금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러면서 HD 현대그룹이 오늘 뭐 주가는 조금 엇갈리고는 있어요. 중간 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약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미국 쪽의 상황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베센트에게 인텔 지분을 매입한 것처럼 다른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의 지분을 또 매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엔비디아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지분을 좀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산다?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좀 판단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잘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들 함께 주가 흐름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선주에서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 좀 다수였고요. 그 일례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증권이 이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 나타냈어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에서 3만 원,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한 25만 7천 원 정도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합병 반대 그런 부분이 나와도 그 가격보다는 높아서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고요. 방산 부문 확대나 아니면 친환경 선박 이쪽으로 조금 더 진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한 2%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완전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사입니다. 오늘 10% 넘게 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마스가액 도출 닫았다 하면서 미국 함정 MRO 사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2% 하락하면서 21,500원 선 보이고 있고 1승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최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3.6% 여기는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인데 조선 블록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6,240원 되겠습니다. 좀 차별화되고 역시 있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알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어제도 뭐 좋진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한알령 트라우마가 자꾸만 떠오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분위기 좋게 잘 외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중국이 이걸 보고 약간 삐친 건가요? 아니면 약간 마음이 상했는지 중국이 갑자기 또 입장을 돌변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케플러라는 걸그룹이 다음 달에 중국에서 팬콘, 그러니까 팬미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중국의 그런 선택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갑자기 돌연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기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현지 상황으로 연기하게 됐다라는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구체적인 이유는 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 측의 그 현지 사정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불안해지지 않아요. 중국이 다시 뭔가 목리를 부리는 건가, 다시 또 닫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공연은 아니지만 팬미팅이라든지 사인회 같은 것들은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것이 팬미팅은 해주는데 거기서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케플러가 중요했냐면 팬미팅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좀 부르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 한알령이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된 거다 아닌가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것을 돌연 연기시켜버렸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한알령을 다시 또 부활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열어줄 마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의 방중 특사단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에 올 수 있다, 올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대답은 듣고 왔는데 문제는 한알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닥 좋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중 특사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문화 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해서 중국이 난색을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중국 측에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를 열어줄 수는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잔뜩 좀 올라갔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좀 훅 꺼지면서 어제 오늘 엔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주들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엔터주들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돌발 악재 소식 때문에 주가가 미끄러진 흐름들 엔터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오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4%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9%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팬덤 플랫폼 업체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채 못 가지 못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서 좀 찬물을 껴안고 있는 흐름으로 낙폭이 가장 좀 크죠. 이 종목 중에는. 그리고 노머스 중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라는 가능성으로 주가가 최근 흐름들이 잘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고꾸라지는 거고요. 노머스 올해 좀 70%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5% 오늘 빠지고 있고요. SM과 YG는 실적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음원, 음반, MD, 굿즈, 뭐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3.5% 밀리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3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오늘 한 2.5% 빠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내려가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엔터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장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은 이벤트들을 저희가 소화를 해냈습니다. 이제 어떤 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장 초반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난 사이에도 변동성이 극심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고 관련돼서 조방원 쪽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들 중에 특히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특히 원전 쪽에서는 이 민간 기업들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확실하게 조선도 그렇고 이 원전 쪽도 그렇고 민간 쪽 분야에서는 확실히 수익이 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는 9월달 이 3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단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석이 있죠. 식품주들 보면 추석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세트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식품주 중심에서 또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수 쪽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 자사주 관련된 법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에 대해서 확실히 손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역시나 증권주죠. 그리고 지주회사들은 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주회사의 주가들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권주와 지주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에 이런 9월 달은 이런 종목들이 주인공이 돼서 갈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관련된 법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들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투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은 3분기 실적이 끝나면서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그 뒷이야기들, 그에 대한 후속 정책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민간 부분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시장의 중심은 실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보시면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급여 오늘의 특징주도 호실자와 관련주에 있겠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대신증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도 제가 앞방송에서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반기에 금리 쪽을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은 이번에 자사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수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 시장 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에 수혜를 봅니다. 여기에 대신증권은 전국 단위의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점망을 전국 단위로 갖고 있고 여기서 기준금리가 낮춰져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버는 위탁금의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게 대신증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과 같이 실적이 좋아질 증권주들을 편입해 두시면 실적이 괜찮은 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들 다시 또 힘을 내네요. 오늘 네.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깊은 투자 네.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 잡아야 될지 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에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오랫동안 자랑하던 세계 1위 공항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인천공항은 면세점 갈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세점 임대료입니다.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매출 급감을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배임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정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본안 소송, 나아가 면세점 철수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팬데믹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 매출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단체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고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바뀐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중국 내수 부진, 온라인 쇼핑 확산까지 겹쳤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만약 면세점 셧다운 후 재입찰이 이뤄지면 중국 대형 면세 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면세산업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공항들은 상생을 택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임대료를 30% 낮췄고 상하이 공항은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롯데 신라 면세점은 2021년 세계 2위와 3위에서 지난해 4위와 5위로 밀려났습니다. 공항까지 협력에 실패한다면 한국 면세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협력에 나서야 세계 1위 공항의 명성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일부 조기심사자는 8월 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버리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동의 시 다음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지금 3,197포인트 선, 3,200선 지금 다시 재도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0.4%대까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네요. 79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은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다가 어제는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1%대 하락으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68%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그나마 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의 한 0.36%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뭐 아시아 시장에서도 엇갈린 분위기인데 우리 시장과 일본 니케이는 0.3%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가 우리 시장 좀 들어오네요. 현물에서도 코스피 560억 원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나 HBM 쪽에 궁금한 점 많으시죠? 오늘 또 때마침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늘 이쯤에 나오죠. 근데 대표님 나오실 때 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또 한 분기가 지나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3개월 금방 가네요. 네. 분기별로 점검해드리는 엔비디아 실적 점검해드리는 네. 접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엔비디아 김민수 선생님. 자, 그러면은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실적 숫자 자체만 봤을 때는 네. 크게 뭐 기대치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고요. 예.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민감하네요. 네. 미국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다 만족한다. 그러면 보합대가 될까 말까 네. 한 수준인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가 한 두어 가지가 미스가 난 게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고민을 하면서 이유를 또 찾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좋아가 아니라 이거 안 좋은데? 요건 또 이상한데? 좀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주가가 오른 시장에서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매출은 뭐 467억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예상했던 거 이상의 수치입니다. EPS는 한 1달러 살짝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1.05달러 잘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네네. 한 5% 더 잘 나왔으면요. 그런 거 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예, 그게 안 차고 게다가 또 6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데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살짝 문제였었죠. 네. 이게 한 411억 정도가 나왔는데 413억 예상했는데 2억 달러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예, 그래도 아니 자사주 매입을 600억 달러 하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2억 달러 모자랐다고. 제가 안 그랬 예, 그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네. 그냥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민감하게 나오는 게 시장에 아마 젠슨왕 CEO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잘하고 있는데 라는 쪽에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이제 많이 보는 게 GPM이죠. 예, 마진 관련된 쪽에서 네. 총 매출 관련된 마진이 73.5%가 발표가 됐는데 74%보다 0.5% 빠졌다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과거에는 뭐 거의 80% 육박할 정도에서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은 이제 역행한다는 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증가율 자체가 약간 또 최근에 보여주는 게 좀 약간 주춤하는 네네.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중국입니다. 네, 중국 그러니까요. 관련된 변수. 예. 총 매출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중국 쪽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근데 그게 H20이라고 하는 쪽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을 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오는 네. 숫자는 중국 H20 안 파는 거에 대한 걸 다 뺀 숫자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뭐 1.8억 달러니까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거 재고 있던 부분들을 훅 밀어낸 게 들어가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반영이 안 된 숫자가 저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중국에 판 게 안 들어간 건데도 저 정도가 나오면 엄청 잘 나온 실적이잖아요.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오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시장은 네. 일단 숫자만 보고 중국 됐고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게다가 또 H20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이것도 좀 이슈가 되는 게 왜요? 지금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죠. 네, 그 예. 15% 수익 네. 가져와라. 예, 매출의 15% 가져와라. 이게 요즘 보면은 이제 인텔 지분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일까? 네. 예, 약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나오죠.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이거를 아니 왜? 예, 일반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따라서 이것도 매출을 정부가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이건 좀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네. 법적인 대응도 할 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 맞선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이게 또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작은 노이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시간 흐르는 지금 뭐 한 3%대 하락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밀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네, 지금 네. 젠슨왕 이야기가 막 올라와서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젠슨왕 CEO는 미국 정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블랙엘도 중국에 팔 수 있을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H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블랙엘도 만약에 중국에 파는 걸 미국이 허용을 해준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블랙엘을 중국에 판매해 주는 걸 허용해 주면 네. 15% 그걸 미국에 주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아니에요. 또 실상은 네. 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이러면 안 되죠. 예, 한번 예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관건이 겁니다. H20 같은 경우는 과거 모델이에요. 그쵸. 중국 입장으로도 그거 갖다 봐야 뭘 써?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중국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H20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성능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써 그러다 그쵸, 보니까 수입 안 하겠다 이런 네.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좀 좋은 거 주세요. 네, 그거 아니면 우리 안 하겠어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바로 그때 중국에 날아가서 협의했었을 때 다음 모델
블랙홀 시리즈로 만든 거를 좀 주겠다. 근데 당연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가속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능이 낮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거 받겠다는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허가를 받는데 이번과 똑같은 조건 쪽에서 지난번에 15% 불렀으니까 이번에 한 17%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요? 아니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지금요. 더 비싼 거니까? 그렇죠. 단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팔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얼마 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 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뉘앙스가 협의인데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해서 이제 중국까지 들어간다. 근데 중국은 또 그러면은 받긴 받는데 잠깐만 저 안에 또 무슨 또 위치 추적 장치 칩 들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또 제대로 또 제한 걸고 제재하고 그렇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어렵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같네요. 그러니까요. 미국 눈치 중간에 보고, 껴있네요. 예, 중국 네. 눈치 보고.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장이 크다 보니까 그냥 다 카바에서 실적이 이끌어진다. 만약에 중국 쪽이 미스가 많이 났었으면은 네. 아마 지금 오늘 나왔던 숫자 생각보다 많이 부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었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고 노이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엔비디아는 좀 체크를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럴 때는 밀리면 사도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가를 어차피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사요 말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이제 180달러 위상은 좀 멀어졌고, 네 그러면 170달러, 160달러 사이 정도 뭐 혹시나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괜찮겠다. 예 그렇게 귀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중국 매출을 제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중국에 관련된 매출은 제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냈는데 그거는 숫자가 훨씬 더 좋던데요. 네. 530억 달러? 540억 달러? 54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에서 540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지금 본인들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중국 쪽이 원활하게 풀려서 플러스 업사이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그렇죠.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가장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블랙홀 시리즈. 이게 이제 GB 300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네네. 투자는 지금 더 한다라고 다 그쵸, 했거든요. 네. 예,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게 AI 칩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난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거 없이도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이즈 숫자 몇 개 가지고 노이즈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다.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바로 미국 계좌 피시는데요, 지금. 계좌는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 JP 모건이나 네. 모건 스탠리 해외 투자은행들 그 리포트 제시한 거 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목표 주가 200달러 위로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 내심 그렇죠. 다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 이 정도 실적과 중국 노이즈가 있어도 이 정도 실적이야라는 쪽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네. 글로벌 KBPX 투자에 대한 확대가 당연히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그렇게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깐깐해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쪽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흔들리면 잘 대응하자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중국 리스크가 약간은 노이즈가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 자체, AI 시장 자체의 흔들림이나 흔히 말하는 요즘 거품론 네.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품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거품론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돌고 돌아서 또 버블론, 네, 그리고 AI 또 이제 정점론 뭐 이런 샘 것들. 월트먼과 MIT가 제시한 예. 그 뭐 지난번에 또 반도체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냥 그겁니다. 샘 월트먼은 어차피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근데 거기다가 산업이 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픈 AI 투자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픈 AI를 부각을 시키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말고 다른 쪽들은 먼저 우리보다 몸값을 비싸게 받고 있다라는 쪽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오버 아니냐라는 쪽에서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말고 그렇죠. 다른 회사들을 너무 가치를 높여 평가해 준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한테 그렇게 높은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였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서 또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 쪽에서 계속 기업 재평가가 나오면서 이어질 때마다 누가 투자한다 그러면 기업을 다시 재평가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들어온다. 이것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가치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계속 받는 입장 쪽에서 약간 이런 거 좀 털어줘야죠. 그래야 좀 이제 적정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 본인들 투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돈 확보했다 그러면 막 지를 겁니다. 이분 스타일로는 어차피 예. 이제 우리 기업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그런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챗GPT-5 가지고 문제가 많죠. 네. 예, 요즘에 생각보다 뭐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달라진 것도 없고 그게 되게 특이한 게 말 뉘앙스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대요. 그래요? 네. 이런 걸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문장만 딱 끄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엔비디아 실적은 어떨까요? 문제 달라집니다. 친절하게 해야 네, 되나요? 예. 그런 것까지도 있다 질문도? 보니까 챗GPT-5에 대해서 뭐 이제 성능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비슷한 사고를 했었죠. 그래서 챗GPT-6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또 완벽하게 될 것이다. 네. 4에서 5 넘어갈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네. 또 MIT AI 거품 나온 얘기는 이거는 좀 끝에만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좀 와전된 게 많고요. 네, 지금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기업들은 없다. 뭐 무슨 뭐 92%가 95%. 예,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 밑에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재화를 시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많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데가 거기서 떠나서 내재화를 시켜서 사업에 연결을 시켜서 수익화를 시키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된 얘기가 가장 큰 보고서의 핵심인데 중간에 돈 버는 기업이 없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5%나 그렇죠. 돈을 못 벌어. 네. 지금 근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하고 거기다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 흐름들까지 갈 때가 좀 그 시간이 텀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결국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AI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아직 결과물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그 MIT가 말한 숫자 팩트 자체는 맞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편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강자는 더 강해지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 AI 산업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걸 AI 산업 자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대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약간 어폐가 있다. 끝도 지나면은 또 조행합병합니다. 네. 그쵸, 예. 네. 큰 좋은 것도 인수하고 예, 뭐 돈 이러면서. 버는 회사가 네. 또 이제 기술이 있는데 간당간당하다. 그쵸. 그런 거 인수해서 또 커지고. 근데 그쵸. 그때 몸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버블이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버블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작은 회사들은 사실 그 인수합병을 생각을 하면서도 M&A를 생각하면서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기술을 개발해서 몸집을 높인 다음에 자기들 M&A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데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겠네요. 엔비디아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 되면 사는 네. 걸로 네. 170달러, 18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좀 네. 사보는 걸로 전략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 시장이 문제인데 네. 뭐 요즘 우리 시장 너무 어려워요, 대표님. 그런데 오늘은 또 번쩍번쩍 올라오네요. 네. 저는 또 신기한 게 SK 하이닉스가 하락 출발했다가 네. 오늘 엔비디아 시간에서 막 떨어졌으니까 네. 떨어지다가 또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지금 0.7% 상승. 이게 그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뜯어봤더니 주가는 하락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네. 네. 그냥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나 뭐 심각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변화가 들어온 거고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자리 쪽에서 딱 지지하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탈됐었으면은 또 좀 고민을 할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왔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반응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반대로 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운명 이게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부로 간다 그러면 또 27만 원대 중반까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은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그러면 하이닉스만 보겠느냐?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엔비디아랑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회사들 네. 대표적으로 두산이죠. 네. 네. CCL 관련된 가속기 직접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도 주춤하다가 하이닉스가 올라간데 같이 가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나쁘지 않고 게다가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폭 좀 컸다가 좀 저항받다가 지금 고압까지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구나라는 쪽들도 이제 국내에서는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단은 어쨌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늘 요즘에 뭐 최대 화두는 그럼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8만 원 근처까지 갈까 이건데. 네. 네.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뭐 시장이 지난주에 막 흔들려도 삼성전자는 안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전자 받치고 네. 나머지 종목들을 이제 돌리면서 또 빼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역할을 다 했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놔주고 또 쉬나요 이제? 이제 다른 쪽을 막 움직이면서 이제 또 조선 오늘 보니까 방산까지 또 움직여요. 그러게요. 네. 이제 네. 방산은 자동차도 가고 오늘은. 자동차도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할 만한 게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약간 놔준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도 7만 원은 안 깨네요.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속도 나기 시작하게 되면 8만 전자, 9만 전자 다시 얘기하다가 네. 또 이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런 네. 모습들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올라올 때도 그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72,000원.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7만 2천 원? 네. 이게 안착해서 딱 탄력, 그러니까 72,000원을 그냥 안착하면 안 되고요. 네. 안착해서 거래가 훅 들어오면서 안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그때도 한 번도, 그러니까 잠깐 반등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최근에 네, 못 높았던 갔어요. 주가가 71,900원입니다. 네네. 네, 못 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72,000원 그리고 또 약간 벌려보게 되면은 한 68,000원대.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고 요 사이에 그러면 약간 무거워지는데 그러면 그 빈틈을 다른 섹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된다. 그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과거처럼 연동 관계가 0.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간다 그러면 0.8 이랬거든요. 그럼 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간다는 쪽으로 봤었는데 지금 0. 상관관계가 0.2라는 얘기는 뭐 하나가 빠져야 이가 올라가는 쪽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쪽이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짠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7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돌아가서 그래서 요 박스권 상단부터 요 정도까지 들어가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28만 원 뭐 이 정도 근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때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밀리겠죠. 한 6만 8천 원대. 그러면은 차라리 하이닉스를 줄여서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것도 또 전략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KNX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삼성전자로 좀 못하겠고요. 네. 비중을 줄여서 이걸 전량 정리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줄여서 그러면 이제 반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는 수익이 난 상태, 하나는 밑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가인 상태.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스위칭이 되면은 올라오고 되겠네요. 수익이 좀 줄고 하는 쪽이지만 나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쪽에서 이게 K 증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이렇게 대응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현타가 오네요. 저희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지수가 이제 3,000선 들어와서 3,200선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K증시는 또 거기 맞춰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소에서 중간에서 보면 이제 가운데 있죠. 거기서 이제 딱 지져서 이거 해야죠. 저희도 네.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운명.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네, 뭐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빵 터트려 줘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 테슬라,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다음 타자로 뭔가 엔비디아 쪽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엔 근데 그런 말이 진짜 가능한 건지 실제인지 대표님 들어보셨죠? 네, 삼성전자한테 HBM3는 됐고 네, HBM4나 제대로 만들려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라고 그래서 했다던데. 격렬하게 네. 허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헉하고 이렇게 허을 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내용은 말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HBM4로 들어가면서 한 30% 넘게 가격을 업을 해서 불렀어요. 엔비디아가 이거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용을 할 게 삼성전자밖에 없죠. 네,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또 사줄 텐데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30%는 너무 세다. 가격 낮춰라. 그래서 그 용도로 이용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올라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HBM4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뭐 발열부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1C 디램, 네, A, B, C, X까지 가는데 그쪽을 빨리 해서 수율까지 잡아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건 삼성전자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거 보이게 되면 바로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 올라갔다가 삼성전자 미끄러지는데 우리도 이제 통과된다. 이것도 아마 공시로 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기타 주요 경영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통과했던 걸 보여주게 되면 그때 또 자신감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들 그걸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네. K 증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만약에 대비를 우리가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HBM4가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릴까요? 많이는 모르겠지만 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독보적인 위치가 또 프리미엄이 사라진다. 과거에 한미 반도체와 한화비전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관계 쪽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딩 시장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가 네네. 한화비전이 들어와서 하이닉스가 이제 채택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에 봤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고밸류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까지 보는데 하이닉스가 그러면 지금 반대로 보면 고밸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의 흔들림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점 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좀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일단은 뭐 AI 수요 자체가 여전하다라는 것들은 숫자로 확인이 됐는데 네.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약간 이제 시장에서 그냥 조금 조심하자, 한 번은 조심하고 가자라는 식의 그런 심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뉴스를 계속 확인하자.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어떻게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보자라는 식의 반응이었으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시소 게임 하면서 좀 잘 여기서라도 저희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섭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계속되는 호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합병 기대감으로 중간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 급등세, 증권사, 지주사, 페인트 섹터 초강세, 특징주 부국증권, 코오롱, 노루홀딩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라는 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플러스 코스닥이 마이너스고요. 니케이가 플러스 대만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완전 혼조세죠.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양쪽이 갈리고 있는데요. 둘 다 9수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198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799.09거든요. 9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 마디지수대라고 하죠. 딱딱 끊어지는 그 마디지수대를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동평균선이라던가 뭐 하락갭, 상승갭, 전고점 무슨 그런 저항 말고도 이렇게 숫자에서 오는 이런 지지와 저항도 있습니다. 1000, 2000, 3000, 뭐 3500, 1500, 1000 이런 것들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800이라는 이 숫자에서 오는 요 저항에 지금 걸려 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전고점의 저항도 있고요. 뭐 21선의 저항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두 개가 중첩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지지나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3200이라는 그 마디지수 때 숫자에서 오는 그 저항에다가 21선도 그 비슷한 즈음에 있습니다. 21선의 저항까지 더해져서 3200을 뚫기가 어려운 법이죠. 자, 지금 9.49포인트 0.30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오늘 빠뜨리고 왔군요. 여기 그냥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대본에 준비 안 해놨네요. 자, 외국인이 73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돌아섰군요. 730억 뭐 수치가 조금 적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요즘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자꾸 엇갈리네요. 그렇죠? 동시에 같이 사는 것보다는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닥이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좋게 같이 가는 법이 좀 없네요.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다르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역시 그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17위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무려 거의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4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8위에 HD 현대중공업과 14위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대미포까지, HD 현대미포죠. 자,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만 선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빼넣어서 섭할 텐데요. 30위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가 나머진 다 마이너스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플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저께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하여 조선주가 초강세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뭔가 그 캐나다 말고 또 이슈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랜덤 게임을 했잖아요. 지금 마스가 그 다음에 가나다 좀 어거지였죠. 근데 카나다 했는데 그거 말고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후반에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HD 현대미포 조선이랑 HD 현대중공업이 합병 소식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HD 그룹의 중간 지주사, 조선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 기대감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 거래 상대방 거래의 어떤 양쪽인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 안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명은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새로운 HD 현대중공업이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HD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배를 만들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배들을 만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전에 수급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에 특징주 HLB가 1.47로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자, HLB 좀 아쉽죠? 자, 그 곤사마님을 믿고 열심히 주주분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리보세라님 정말 기다렸던 소식, 정말 이거 희망 고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애증의 마음이 더욱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자, HLB와 코오롱 티슈진, 그렇죠? 9위의 HLB와 14위의 코오롱 티슈진은 지금 10위 안에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이 기술 수출 플랫폼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신약을 세계에 꽂으려는 원샷 원킬을 목표로 하는 아직도 저런 기업들이 도전의식이 있어서 물론 우리 K바이오 신약의 어떤 꿈을 꾸게 합니다만 항상 저기 미끄러지면 타격이 저렇게 크다는 거죠.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이 거래소 이전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을 원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다 가고 싶어 하죠. 자꾸. 크면 가고 싶어 합니다. 셀트리온도 갔고 NC소프트도 갔고 하나투어도 갔고 손은 누가 키우나 다 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더 좋은 시장으로 간다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1위에 오르니까 또 지금 야욕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HLB가 리보세라닙이 이 FDA의 승인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에코프로 엄청나게 잘 나갈 때 시총 1위 할 때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 나왔습니다. 지금 둘 다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나가고 시총 1위를 하면 코스피로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뉴스에 나왔어요. HLB도. 하지만 리보세라닙에 지금 이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또 미뤄졌죠. 어쨌든 간에 코스닥에서 잘 키워놓으면 코스피로 다 가버린다. 자, 알테오젠이 이번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 섹터 4.24% 엄청나게 강세네요. 상상인 증권이 15.59입니다만 730원짜리라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부국증권 63,200원 13.47. 아까 준비할 때는 부국증권 1위였거든요. 그다음 신영증권. 자, 이렇게 지점이 별로 없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랑 별로 친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것도 넘어갈게요. 아,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86원, 454원, 230원짜리들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 상장시켜 놓는 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고요. 자, 일단 여기서 특징주 부국증권 보겠습니다. 신영증권도 마찬가지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죠. 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인데 지금 뭐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뒤에 노루홀딩스도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그 맥락입니다. 자, 봅시다. 열어봤더니 자사주가 무려 42.73이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대주주의 7인까지 하면은 합치면은 80%가 묶여 있습니다. 대주주랑 자사주는 보통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화 이런 상법 개정 안에 들어가는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면서 부국증권같이 자사주 이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증권주는 지수가 오르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3,200선을 앞두고 있고 향후에 3,300선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가 도전을 곧 도전하는 게 임박했다.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죠. 이런 부분이 다 겹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섹터는 그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HD 한국조선해양도 아까 중간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코오롱, 콜마홀딩스, SK, 원익홀딩스 이런 뒤에 홀딩스가 붙거나 아니면 롯데지주처럼 지주가 붙거나 아니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처럼 뭐 지주나 홀딩스는 붙지 않았지만 이 HD그룹의 중간 지주사로서 이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이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을 거느린 회사죠. 그래서 자회사들이 잘 활약을 하면 지주회사가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부르죠. 물론 저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회사에 비해서 조금 뒤에서 움직인다, 뒤늦게 이런 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에서 코오롱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주회사로서도 움직이지만 코오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오롱도 한번 열어볼까요? 코오롱도 열어보면은 자사주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자사주 봅시다. 자사주 어디 갔죠? 자,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있군요. 이육열 외 4인이 지금 51.69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법 개정안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다. 아, 노루홀딩스군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는. 코오롱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오늘 겹쳐 있는 게 많은데 노루홀딩스는 페인트 만드는 이 노루 그 홀딩스 밑에 그 자회사를 갖고 있죠. 조선 배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칠을 하는 게 페인트 칠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상으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노루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딩스가 붙어있으니까 지주회사죠. 거기다가 자사주 비중을 봤더니 자사주 신탁하고 합쳐서 22%나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 증권주 부국증권, 그다음에 페인트주 노루홀딩스는 둘 다 겹쳐 있는 겁니다. 증권주는 주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부국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 노루홀딩스는 조선의 페인트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홀딩스 지주회사로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자사주 의무 소각화 이 부분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증권주는 지수가 오르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3,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다음은 3,300선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있고요. 그 바로 즈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 넘었으면 4,000, 5,000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있겠죠. 물론 3,500, 4,500 이런 것도 마디지수대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걸 하나둘씩 부셔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둘씩 부셔 나가서 5,000의 꿈을 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증권주의 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증권주의 꿈, 언젠간 난 3,300의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5,000을 갈 수 있어요.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빌 게이츠의 방한 목적이죠. 한국의 보건안보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안보 스위치는 온. 3년 만에 방한해서 그는 대통령을 만나고 바이오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예우 방문이 아닙니다. 전염병 이후 세계가 가장 민감해진 주제, 바로 보건안보의 무게 속에서 한국이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죠.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보건 허브, 백신 공급망의 중심. 게이츠 재단의 핵심 과제는 팬데믹 대비와 백신 보급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때 진단키트와 백신 위탁 생산으로 세계 공급망의 신뢰를 입증했는데요. 백신 허브란 단순히 자국민 접종을 넘어서 전 세계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는 거점을 뜻합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을 대규모로 위탁 생산하며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죠. 빠른 대응력과 품질 관리 능력은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게이츠는 이런 인프라를 다시 확인했고 한국을 백신 허브 이상이 글로벌 보건 실험실로 점찍은 겁니다. 두 번째, 차세대 에너지 탄소 중립 파트너.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 방식으로 제작돼 설치가 빠르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로 원전 건설 운영 능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술력과 경험은 게이츠가 찾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는 한국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 파트너로 주목하며 에너지 협력을 구체적으로 타진한 겁니다. 세 번째, 외교 ODA, 연결 국가의 위상. 게이츠는 대통령과 국회를 찾아 글로벌 보건 그리고 ODA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ODA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기술 지원을 말합니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의 연계, 개도국 백신 공급망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국가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연결국가로서의 위상은 한국만의 자산입니다. 게이츠가 한국을 찾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번 행보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국은 보건안보의 허브, 에너지 혁신의 파트너, 그리고 외교 무대의 가교라는 사실. 그의 선택은 곧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앞으로 더 무겁게 켜질 스위치,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번 주 들어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에 하락 출발했는데 그래도 국내적인 증시 부양 기대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3,2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세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3,200선 재회복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43%가량 오르면서 3,20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7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출발보다는 낙폭을 코스닥이 조금은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200도 0.48%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의 상승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2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도 900원가량 사들이면서 코스피 긍정적인 흐름 연출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30억가량 팔면서 매도폭을 그래도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500억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수급 동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88원 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90원대에서 내려왔고요. 약 0.53%가량 하락하면서 1,380원 후반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도 바로 이어가 보시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엔비디아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 CEO가 로보틱스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하고 2분기 실적에서도 로봇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가량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로보틱스용 칩 모듈인 제슨 AGX 토르의 본격 판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제슨 AGX 토르는 엔비디아가 로봇의 두뇌라고 부르는 차세대 칩인데요. 생성형 AI 모델, 또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적인 로봇 시장의 확장세에 오늘 국내 로봇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러셀이 1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0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주가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1% 넘게 오르면서 1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주가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8,110원 선 지나갑니다. 농심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라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스페셜 한정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입니다. 앞서 농심은 이달 말부터 농심 신라면과 새우깡 제품의 국내외 패키지에 K-팝 데몬 헌터스의 등장 캐릭터를 입힌 협업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협업은 신라면 컵에 주인공 캐릭터를 담아 작품 속 주인공들이 먹는 라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스페셜 라면 세트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심몰에서 단 1,000여 개 세트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심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작품 속 라면을 재현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농심 주가가 2.85%가량 현재 시간 오르고 있습니다. 4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라면 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삼양식품 주가도 6.88%가량 오르면서 106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때 아닌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빅 뷰티풀 빌에 따라 이 연방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돼 있는데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막판 구매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신차 기준으로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수준인데요. 이 제도는 9월 말까지 차량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치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막차 수요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가 반짝 늘고 있는데 미국 CNBC에 따르면 7월 미국 전기차 신규 판매는 13만 1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3만 6천 대에 이어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인데요.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 시에는 미국 현지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약 36%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우려는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현대차 주가가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22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주가가 오늘 좋은데요. 현재 시간 3%가량 오르면서 10만 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36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기적인 판매량 급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는 것일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봐야겠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뒤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들으셨다시피 미국 전기차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기업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7월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나 봐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 오늘 이제 7월 미국의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갖다가 해드릴 텐데 네.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콕스 오토모티브 그 분석 자료예요. 예. 일단 7월 전기차 시장은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아까 리포터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는 MOM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26.4% 늘었어요. 전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9.7% 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고차가 있습니다. 중고차도 MOM으로 23.2%, YOY로는 40%가 늘었습니다. 이 7월 달에 판매된 그 전기차 대수가 13만 한 82대, 13만 한 100대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예요.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전체 판매된 그 신차 중에서는 한 9.1%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한 2.2% 정도 차지했고요. 이 많이 팔린 그 브랜드별로 이렇게 순위를 좀 나열을 해보면은 이 전기차의 어떤 판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테슬라 역시 부동의 1위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쉐보레, GM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다음에 현대, 포드, 혼다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혼다도 사실은 GM의 모델을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예.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혼다 마크를 붙여가지고 판 거거든요. 약간 뭐 내외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뭐 장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자체는 쉐보레 플랫폼, GM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예, 폭스바겐이 굉장히 그 낮았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454%나 급등하면서 오. 6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쩐 일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폭스바겐이 전기차 신차들을 많이 내고 있는 네. 거잖아요. 기존에는 뭐 ID4 정도였는데 ID7, 뭐 ID3 뭐 해가지고 전기차용 어떤 신차들을 갖다가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네. 그 바람에 이제 폭스바겐의 점유율 일이 이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중고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2%고 역시 테슬라, 쉐보레, 포드, 벤츠, 닛산 순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예. 여기는 현대차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 7월 전기차 시장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신차 및 중고 전기차의 평균 거래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평균 떨어졌군요. 거래 가격이라는 건 예. AT 뭐 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차는 MOM 기준으로 한 2.2% 하락을 했고요. YOY로는 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차의 전기차의 그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은 55,689달러예요. 이제 그리고 내연기관과의 차이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가 줄어야지 전기차의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중화되려면. 네. 예. 그게 24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7,611달러로 좁혀졌습니다. 많이 좁아졌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균 가격은 55,689달러고 이게 내연기관 차의 차이는 이제는 한 7,600달러 정도로 좁혀졌다. 그렇군요. 근데 예. 아직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이 아니라 중고차 리스팅 가격이라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신차는 평균 거래 가격이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 가격을 갖다가 그 평균 낸 건데 이게 35,263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간격 차이가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1,266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좁혀진 거예요. 네네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연기관차, 중고 내연기관차와 중고 EV 전기차와의 간격 자체가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차이로 좁혀졌다.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됐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유독 네. 7월. 네. 네. 이 뭐 계절적인 이런 게 반영이 된 건지 7월에 특수성이 있는 건지 이때 잘 팔린 이유? 예, 그게 좀 궁금한데.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IRA가 조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서 미래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앞서 뉴스에서 보조금 얘기 나오고 예, 그런 거와 그렇습니다. 맥락이 좀 다 있군요. 예. 보조금 자체가 9월 말에 이제 전부 다 종료가 되니까 그 전기차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은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예. 빨리 사야 되겠다. 예. 뭐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8월, 9월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9월 30일 날 딱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건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한 거는 차를 갖다가 10월, 11월에 인도받더라도 일단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최소한 뭐 10월 정도까지는 전기차의 어떤 호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 놓치는 이슈 자체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 인식 개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기차 누가 사겠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의 어떤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용성 자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라는 수용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7월 전기차 판매를 갖다가 호주로 이끈 몇 가지 중요한 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좀 기회로 잘 살렸으면은 해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가 상품을 온라인에서 사도 후기를 엄청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매가 잘 됐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한번 타보면서 입소문이 좀 나면 그렇죠.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야지 이런 마음을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예, 예, 의미에서 좀 시장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오늘도 제가 그 오늘 뉴스에 하나가 났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이오닉 5를 뒤에서 그 픽업 트럭이 들이받았는데 18개월 된 쌍둥이들이 무사했대요. 약간의 찰가상 병동만 있고 흔하게. 운전하던 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칭찬 여론이 뭐 불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판매량 증가가 계속이 되면 계속이 될수록 사실 전기차 유경험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를 지금 안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용성들이 점점점 개선이 되겠죠. 이런 소비자 인식 변화는 뭐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어떤 변화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데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보조금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비. 확정은 안 됐어요. 예. 아직까지 9월 달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예산이 얼마가 남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얼마의 보조금을 줄지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어떤 확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이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될수록 정부도 그런 어떤 그 전기차의 우호적인 정책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전기차의 어떤 그 판매 호조가 그 미국 전기차에 미치는 어떤 장기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전기차 그 OEM들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기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아, 가격이 전기차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이걸 갖다가 새삼스럽게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해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합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이 이제 점점 좁혀지겠죠. 지금 계속 좁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9월 말에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아까 그 한국경제인연합회인가요? 거기서 뭐 보고서가 나왔듯이 전기차 판매량이 한 40% 줄 거라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쇼크
충격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몇 개월이 갈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입니다. 예. 네. 그걸 갖다가 7월 어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 락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 네네. 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네, 없이. 그렇죠.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다라는 음. 건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살렸으면 하는 바람 이번에 네네. 잘 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흐름 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전략을 잘 또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이제 좀 들려오는 게 테슬라가 메가팩 ESS 쪽 네네. 그쪽 이제 배터리 공급사를 한국 기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담긴 기사들이 좀 나오는가 봐요. 예, 1차 예. 발전은 냈죠. 예. 그 7월 30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6조 가량의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일단 발주를 냈고요. 이번엔 2차 발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디지털 데일리라는 그 신문에서 기사를 낸 건데 이것도 역시 그 뭐라고 할까요? 추종 기사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테슬라가 왜 한국산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테슬라는 사실은 그 메가팩이라든지 ESS 부분이 사실 전기차 부분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성장세가 더 가팔랐어요. 지난 몇 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ESS 배터리 분야, ESS 비즈니스 분야는 테슬라의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 어떤 섹터 중에서는 부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ESS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전체의 어떤 그 실적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그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기존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ESS 배터리의 어떤 수급처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지금의 관세, 높은 관세를 그 물고서 들어와서는 이게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볼 수 없는 단계라는 그렇죠. 얘기죠. 기존의 네. 비즈니스 모델로는 더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진이 그 떨어지죠. 마진 자체를 갖다가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ESS 사업자들이 이 테슬라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채택을 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오다가 지금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 시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테슬라가 자신들의 어떤 수급처를 바꾸려고 하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40.9%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더 이게 강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무역법 301조 관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58.4%에 달하게 됩니다. 60%에 예, 달하게. 예. 그러니까 거의 한 60% 관세를 물고서는 예.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들어와서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갖다가 영위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미리 지금까지는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어떤 그 재고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내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뭐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장기를 갖다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재고량을 갖다가 확보해 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미리 다른 어떤 그 공급원 자체를 갖다가 수급처 자체를 갖다가 마련해 놓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영업을 갖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는 이런 어떤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수급처, 공급처를 갖다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디냐?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 한국 업체들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7월 30일 날 그 LG 엔솔에 6조 원 정도 그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이미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27년 8월 1일부터 3년 동안 이걸 갖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테슬라의 기존의 ESS 그 배터리 그 뭐라고 할까요? 용량을 갖다가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주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산 배터리 셀사한테 이걸 갖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브콜이군요. 26일 업계 소식통에 따른 그걸 갖다 토대로 해서 이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예. 국내 배터리 3사는 테슬라양 ESS용 경쟁 입찰을 위한 견적 요청, 그다음에 개발 협의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게 견적 요청이라는 거는 니들 얼마까지 뭐 납품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요청하는 걸 거고요. 개발 협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테슬라가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사양에 맞는 걸 갖다 니들이 공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어떤 협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 측에서 요구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사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LFP 배터리여야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형 기반의 그러니까 폼팩터 자체가 각형이라는 얘기죠. 예. 그 배터리를 갖다가 납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LFP 배터리가 ESS 배터리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적화됐다라는 거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이 좀 비교적 뛰어나고 뭐 그다음에 가격이 싸잖아요. 저렴하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ESS용 배터리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요구를 한 거고요. 이제 각형 폼팩터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주로 파우치형이라든지 원통형을 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각형 배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으로 각형이니까 이 구조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벤트라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갖다 충방전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열화에 의해서 내부에 그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 가스 배출구를 갖다가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벤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열폭주라든지 그러니까 안정성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고하는 데는 이제 각형 폼팩터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각형,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원통형 46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다음에 소형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배터리, 조그만 배터리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이걸 갖다가 그 제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예. 배터리 셀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형 폼팩터를 갖다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가 수주를 받을까? 현재로서는 그 사실은 그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그 어떤 생산이 좀 늦은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삼성 SDI와 LG 엔솔이 가장 유력하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6월부터 LFP ESS용 배터리 갖다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그걸 갖다 30기가와트 아워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한 어떤 생산 능력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좀 유망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물산의 LFP 마더 팩토리를 갖다가 짓고서 검증에 나서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기존의 스텔란스랑 그 합작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졌잖아요. 거기에 두 개 라인 중에 하나는 NCA 기반으로 또 하나는 LFP 기반으로 ESS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해내겠다. 그리고 내년까지 20기가와트를 갖다가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기업 중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유력할까? 이 신문이라든지 저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한다만 삼성 SDI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요. 왜 그러면 삼성 SDI가 각형 폼팩터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형에 좀 유리한 측면들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갖다가 좀 다변화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그 바잉 파워를 갖다가 그 행사를 할 때 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LG 엔솔에는 수주를 냈고 LG 엔솔에 너무 의존하는 건 좋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삼성 SDI한테 갈 2차 발주는 또 공급처를 그 사이에 다변화시키려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다. 어쨌든 사실은 그 미국 ESS 시장을 갖다가 주름 잡고 있는 테슬라마저 한국의 ESS용 배터리를 갖다가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후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우리 쪽인데 네네네. 각형 배터리에 조금 더 최적화된 삼성 SDI가 좀 더 그렇죠. 확률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파트너로서의 두 기업 다 좀 활약을 잘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점점 예.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배터리 산업 그리고 한국 기업의 모습까지 면면 살펴주셨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오늘 아주 자세히 말씀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추이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